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생명보험 등록시험 대비 제2편 보험법규 66번까지 함정을 찾아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자,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니죠. 보험업법이나 금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다 이런 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선택하여 교차 모집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보험설계사에게 교차 모집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바로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설계사가 선택을 해서 교차 모집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TV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 상품 판매를 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자, TV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해서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예, 금지 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되죠.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 셋 다 하는 게 맞는데, 자, 이제 순서가 좀 다르죠. 시험을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시험 합격 및 등록 교육 이수 후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교육 이수 안 하면 등록 신청이 아예 안 되죠. 순서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보험 업종에 따라서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으로 구별이 된다. 자, 이게 어떤 구분 기준에 의해서 보험 대리점을 구별하느냐,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께서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몇 가지 나오죠. 자, 개인 대리점이냐 법인 대리점이냐면 어떤 설립 형태, 누가 이제 개인이 설립했냐 아니면 법인 형태로 설립을 했냐에 따라서 개인 대리점 및 법인 대리점으로 나눠지는 거죠. 보험 업종에 따라서는 생명보험 대리점이냐, 손해보험 대리점이냐, 재산보험 대리점이냐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한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 예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에다가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는 어디다 등록하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죠. 영업보증금도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된다. 그래서 모든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7번. 보험중개사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 이건 어떤 워딩이었냐면 보험중개사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한다. 어디다 예탁해야 된다고요?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보험감독원, 영업보증금도 금융감독원에 해야 합니다. 자, 어디가 어떤 워딩이 틀렸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한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9번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방문 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안내 설명해서 모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 전화나 우편이나 컴퓨터 통신, 방문 판매는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예, 방문 판매 빼야 되겠네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불특정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해서 모집이 가능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 괄호 열고 경영업자 제외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 한번 보죠. 신용카드업자, 겸용여신업자는 제외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지만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은 불가능하다. 즉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 안 됩니다. 방문 판매는 다 안 되는 거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설명 모집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죠? 예, 자, 이 부분 신용카드 업자와 그 다음에 일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과한 제3보험을 모집할 수가 있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장성 보험, 즉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모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과한 제3보험 역시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과한 제3보험은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위반 시에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3개월과 생명보험협회입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보험업계에서 시행하는 협정이죠. 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신고하는 곳은 생명보험협회가 맞습니다. 근데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가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본인은 배우자, 본인 및 보험설계사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좀비소, 형제 자매의 계약은 사회 통념을 감안하여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승환계약은 금지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사회 통념을 감안해서 본인 계약, 배우자 계약, 직계 좀비소 계약, 형제 자매의 계약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다음 설명에서 다음 보기의 내용 중에서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뭐 총 몇 건이냐? 자, 요렇게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형제 자매의 계약은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소의 계약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형제 자매 계약은 사회 통념을 감안하더라도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이 됩니다. 형제 자매 계약은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번 볼까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승환계약 위반 시 보험계약 한 건당 5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된다. 자, 제재금이 부과되죠. 과태료가 아니고 그래서 키워드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의 벌칙은 제재금이죠. 제재금. 과태료 벌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재금은 맞고요. 금액이 문제네요. 한 건당 50만 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죠? 그래서 일단 50만 원 그러면 제재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1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간은 3년이 아니고 1년이죠. 자,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어디서 줍니까? 예, 생명보험 협회에서 줍니다. 인증 기간은 1년이고요. 예,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에 5월 31일까지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 중 하나는 보험 설계사의 수당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험 설계사 수당을 높이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운영 취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험 설계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영업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를 운영을 한다.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수당과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 중 정도 영업은 직전 3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불완전 판매권 0건이다. 자, 인증 기준 중에 정도 영업 있었죠. 그죠? 자,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불완전 판매 다 항목 맞아요. 그 다음에 한 건, 세 건 이내 이거 아닙니다. 0건도 맞아요. 자, 그러면 정도 영업의 기준은 뭐냐? 직전 3년간이 아니라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불완전 판매건이 0건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증 기준 정도 영업 직전 1년간 예,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불완전 판매건이 0건이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인증 기준은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당 연도 5월 1일에서부터 다음에 4월 30일까지다가 아니라 6월 1일에서부터 다음에 5월 31일까지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인증기간 많이 나오죠. 예, 1년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 인증 기준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48번. 금융위원회는 매년 우수 인증 설계사 신청을 받고 심사한 후에 인증 부여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매년 우수 인증 설계사 신청을 받죠. 심사한 후 인증을 부여를 합니다. 누가 부여를 합니까? 인증 기준 어디라 그랬죠? 생명보험협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9번 보겠습니다.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얼핏 보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정확한 이렇게 워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죠.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어디다 신청하느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분쟁조정의 신청은 조정위원회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예,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합의가 안 됐을 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일단 신청한다라고 해야 적합한 워딩이 될 것 같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를 하고 수락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네. 그죠?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야 맞는 워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조정안이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수락을 해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자, 접수된 광고물을 심의하는 기관이네. 그죠? 이 광고물, 보험상품 광고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곳이 금융위원회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금융위원회가 아니죠. 어디서 합니까? 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 광고심의위원회는 어디 산하에 있냐? 생명보험협회 산하에 광고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함께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예, 광고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네요.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 산하에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이 기간이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자,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자, 기준이 뭐냐? 심의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예, 1년이죠.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라는 점, 이 부분은 간혹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상품 공시네요. 상품 공시입니다.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요. 예, 소개까지는 좋았는데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교가 나오면 일단 보험 회사의 상품 공시가 아니죠. 비교를 하는 것은 비교 공시죠. 비교 공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생명보험협회의 상품 비교 공시에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주요 경영 현황은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결산공시, 정기공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공시 항목에 경영 현황은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몇 년간 공시해야 됩니까? 3년간 공시를 해야 한다까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자, 이게 어떤 공시 항목입니까? 수시공시 항목이죠. 거액의 손실, 그 다음에 중대한, 중요한, 적기 시정조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이 수시공시 항목은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되죠. 즉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또 하나 수시공시는 발생 즉시 공시합니다. 몇 년간 공시합니까? 얘도 3년간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점, 수시공시 내용도 여러분께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보험담호와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자, 보험담호와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 운영합니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보험상품을 8개의 분류를 통해서 이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보험담호와의 역할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보험담호와다.
58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별 판매 채널을 공시하고 있다. 자, 각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별 판매 채널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 공시사항은 실은 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이제 뭐 금융사고 현황,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하고 있고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별 판매 채널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감독원 공시사항이냐 아니면 보험협회의 공시사항이냐 이걸 가지고 섞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둘을 반드시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학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자, 아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민원 분쟁 발생 시 민원 제기, 이건 이제 분쟁이 아니고 민원이죠, 그죠? 민원 분쟁 발생 시 주로 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할 수 있고요. 민원은 또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보호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금융회사, 보험회사에 직접 민원 접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생명보험협회는 민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민원 제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독원 보호원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이 세 군데는 꼭 알아두시고요. 생명보험협회는 민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 아니에요. 60번 보겠습니다. 금융민원 발생 시 금융소비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 발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자, 금융감독원에도 직접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금융회사에 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신청, 직접 방문 신청 다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료 납입 시 공제 혜택이 있고요. 이제 절세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수령,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보험료 납입 시에는 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납입 시 세액 공제, 연금 계좌 납입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납입 시가 아니고 보험금 수령 시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소득 공제는 일단 우리 보험 상품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소득 공제 혜택이 아니라 보험 차익 비과세 수령 시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5억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 자,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0%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높은 세율은 50%입니다. 그죠? 50%는 30억 이상. 그죠? 10%는요. 1억까지. 그죠? 그럼 자, 5억 초과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이 중간 세율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뭐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초과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30% 증여 상속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 50 이 구간을 여러분께서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 사이에 어떤 구간이 존재하는지는 뭐 유추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으시다면 뭐 당연히 외우시는 게 우선이 될 테고요. 63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자,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 개인당이죠. 개인당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경우에는 금중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예, 지방소득세 별도로 14% 분리과세로 예, 납세 의무는 종결이 된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매년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할 때 3%를 원천 징수해야 된다. 주로 예전에는 이 3%를 많이 함정으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했네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매년 한 번씩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매월이죠. 매월 모집수당을 지급을 할 때 매월 3%를 원천 징수해야 된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금액의 연말정산 경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예,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금액이 자 이제 연말정산 경비공제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의 사업소득률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의 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 의 기준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업소득 소득률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 종합소득이 있을 때는 예, 그 다음 해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든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66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매월 보험설계사 모집수당을 지급할 때 5%를 원천 징수하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천 징수 세율을 잘못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함정을 많이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5%가 아니라 3%를 원천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6번까지 2편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3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